이거는 뭐 아직 체크 안 하신 분만 한번 손 없으신 분들, 없으신 분들은 조금 좀 나눠주시겠어요? 학생들도 하면 좋아요. 학생들도 하면 꼭 엄마한테 내 점수가 몇 점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엄마가 오늘부터 달라질 거예요. 꼭 하세요. 질문지에 대답하실 때 이 질문지에 대답하는 질문 중에서 50% 이상이 나한테 맞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한 개수를 한번 세줘 보세요. 잘 안 들려요? 아, 네, 알겠습니다. 디테일 잡아주시면. 50문항이죠, 50문항.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 계세요? 늦게 받으신 분만 빼놓고. 그러면 학생들은 계속해서 풀면 되고요. 체크한 개수가 4개 밑에, 4개 이하이신 분들은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상당히 높은 자존감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측정이 됐고요. 5개에서 10개, 체크하신 게 5개에서 10개는 약간 낮은 자존감, 11개에서 18개가 체크되셨다 하면 보통보다 낮은 자존감, 그리고 19개에서 50개 체크하시면 상당히 낮은 자존감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 그렇게 정확한 개수는 아니고요. 실제로 자존감은 문항이 훨씬 더 많습니다. 300문항 이상인데 이거는 조금 축약을 해서 50문항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현재 기분, 뭐 조금 전에 남편이랑 좀 싸웠다, 그럼 자존감이 좀 낮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현재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좀 틀릴 수가 있는데요. 이 자존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낮에 목사님도 설교를 좀 하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강의랑 나랑 겹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깜짝 놀랐는데, 자존감이 뭔가에 대해서만 제가 잠깐 이론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화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보고 눌러야 되죠? 네. 다 보이시나요?
위니캇이라는 아동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부하는 분야에서는 좀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 사람의 개념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참자, 거짓자라는 게 있어요, 인간한테. 참자는 뭐냐면 부모에 의해서 나의 욕구가 적절히, 이게 중요해요. 항상 만족해도 안 되고 항상 불만족해도 안 돼요. 적절히 만족했을 때 발달되는 게 참자예요. 이 참자를 가진 사람이 삶을 좀 행복하게 그리고 창의력 있게 살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짓자라는 거예요. 거짓자는 뭐냐면 부모의 기대와 요구에 순응하여 참자를 인식하지 못할 때 발달되는 게 거짓자예요. 제가 얼마 전에 화성인 바이러스라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거기 참 비범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분이 계셨냐면 딸을 재벌한테 시집 보내려고 교육시키는 엄마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재벌한테 시집 보내야 되니까 승마도 가르쳐야 되고 외국어도 가르쳐야 되고 요리도 가르쳐야 되고 뭐 악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 딸의 나이가 9살이었어요. 9살인데 막 촬영하다 보니까 요리를 하다가 그릇을 깼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난리가 난 거예요. 너 이렇게 해서 재벌한테 시집갈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건 뭐냐면 아이들의 요구가 아니라 부모의 요구에 의해서 맞춰져서 그거를 발달시키는 게 거짓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만 아이를 키울 때 아이는 자기의 참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발달되는 게 거짓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 잘 듣는 아이 원하시죠?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오히려 거짓자아가 많이 발달할 수가 있어요. 그럼 거짓자, 참자 이게 뭐가 문제냐? 여러분 방금 체크하신 게 자존감 테스트예요. 여러분 자존감. 자존감은 뭐냐면 참자아에서 거짓자아의 뺀 값을 자존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자아가 거짓자아보다 더 크면 높은 자존감, 거짓자아가 참자아보다 더 많으면 낮은 자존감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명 이론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융이라고, 프로이드 이후에 정신분석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용어 중에 페르소나라고,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면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 뭐냐면 바깥 세상에 드러나는 나의 모습이에요. 집에선 그러지 않지만 직장에 가면 뭐 부장으로서, 과장으로서, 또 교회에서는 집사님으로서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은 페르소나가 있어요. 이게 없어도 문제예요. 이게 없으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은 이걸 벗다 썼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페르소나가 너무 클 때 자존감도 낮아질 수가 있고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소나가 뭐냐? 페르소나는 사회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만 살게 될 때 발달하는 게 페르소나예요. 근데 여러분 사회는 여러분이 행복한 거에 관심이 없어요. 사회를 기계라고 본다면 이 기계가 잘 돌아가기만을 바랄 뿐인 거예요. 사회는. 그래서 이 페르소나가 지나치게 부풀려졌을 때 문제가 되는데 어떤 문제가 되냐면 몇 년 전에 삼성에서 승승장구하시던 분이 자살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마 기사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왜 자살을 했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번 승진에서 좌절이 됐더라고요. 이 사람은 사회가 부모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 말씀 잘 듣고 성적 좋으니까 선생님들 좋아하고 좋은 대학 갔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승승장구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처음 좌절을 맛본 거죠. 승진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살을 했더라고요. 이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봤냐면 성적, 돈, 권력 이게 자기를 평가하는 기준이 됐던 거예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성적이 좋아야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고 성적이 좋아야만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자기를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런 거예요. 수학 70점 맞았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수학 못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 이번에 수학 공부 좀 못했나 보다. 다음에 좀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존감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도덕성도 높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도덕성 별로 요즘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머니 아버님들이 보시면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 많은 학자들과 심리학자들과 그 상담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도덕성이 높으면 실제 삶의 만족도도 높고 사회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도덕성이라는 게 뭐냐면 살아가면서 유혹도 있고 충동도 있는데 그런 거 이겨낼 수 있는 힘이고요. 그런 걸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이제 그런 자제력이 도덕성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공감, 다른 사람을 그리고 자신의 행동과 말에 대한 책임감, 공정성, 이게 도덕성을 이룬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덕성을 발달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자존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1961년도에 예일대학교에서 한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밀그램 복종 시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한테 누가 비인간적인 요구를 한다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비인간적인 요구,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죽여라, 저 사람을 때려라, 이런 걸 하라고 한다면 하시겠어요? 실제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92%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한번 실험을 해본 거예요. 1961년도에 예일대 심리학과 교수들이 그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가상이죠. 전기 충격을 가하게 한 거예요. 상대방한테. 실제로 전기 충격을 당하는 사람들은 연기자들이었어요. 처음엔 100V, 200V, 300V로 이제 올리면서 그 상대방에 있는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죠. 제발 그만하게 해달라고. 나 너무 힘들다고. 아프다고. 그만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계약을 받고 돈을 많이 받고 예일대라는 그런 권위가 상징하는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이걸 해라. 그랬을 때 내가 돈을 주는 거고 이런 실험에 참가한 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라면 하셨을까요? 하셨을 것 같으세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65%가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성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고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게 근거가 이제 바로 자존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존감, 여러분은 이제 아이들이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행복하게만 살았으면 좋겠지만 이 자존감이라는 거는 이 아이들이 인생에 있을 때 한 번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 이게 자존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낮은 자존감이라는 건 뭔가 낮은 자존감이라는 사람의 특징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 낮은 자존감은 그럼 평생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을 살아야 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뀔 수 있다는 걸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실 텐데요. 우선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참 자아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자랐을 때 이제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자라게 됐는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울증 환자를 한 8개월간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여자는 29살 아시아인, 그러니까 중국계 미국인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넌 언제부터 우울증이었었냐고 물어봤더니 5살 때부터 우울증이었었대요. 그래서 아니 그럼 5살 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5살 때 이제 유치원에서 그림을 잘 그려서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았대요. 그래서 너무 신나니까 이걸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부모한테 자랑을 받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걸 들고 이제 집에 왔는데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보통 뭐라 그러세요? 잘 그렸다. 너 정말 천재다. 너무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이 엄마는 뭐라 그랬냐면 너 여기도 색칠 안 했고 여기도 색칠 안 했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아이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네? 안 다쳤니? 너 괜찮니? 라고 물어봐셔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넘어지면 엄마는 너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지. 항상 자기가 받고 싶은 것을 받지 못하고 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굉장히 똑똑해요. 중고등학교 다 A 맞았어요. 근데 A를 맞으면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뭐라고 하셔야 돼요? 너 굉장히 잘했다는데 그 엄마는 그랬대요. 넌 더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자아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자라니까 내 현재 모습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A 맞아도 좋지가 않대요. 99점 맞아도 좋은 게 없어요. 내 현재 모습에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이 되고자. 그래서 성형도 하고
이게 내 모습에 만족이 안 되니까. 그리고 낮은 자존감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인관계가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심리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투사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 투사라는 게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프로이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프로이드는 아시죠? 아주 유명한 심리학의 길을 열은 그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프로이드한테 어느 날 56세가 된 여인이 사위와 함께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근데 이 여자가 문제면 히스테리성 신경증이에요. 히스테리성 신경증은 뭐냐면 심리적인 이유로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거나 심리적인 이유로 갑자기 다리가 마비가 된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히스테리성 신경증 환자인데, 실제로 프로이드는 이런 사람을 상담을 했어요. 근데 이 여자도 히스테리성 발작이 온 거예요. 갑자기 막 해가 쓰러지시는 분들 있죠. 이런 환자가 사위와 함께 찾아왔어요. 근데 문제의 발달은 뭐냐면 어느 날 자기 집에 노신사가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서 밥을 먹으러 왔어요. 근데 이 노신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다른 여자와 바람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그 다음날 자기 집 가정부한테 얘기를 했대요. 가정부를 얘기하고 나서 며칠 뒤에 자기가 의문의 편지를 받아요. 무슨 편지냐면 자기 남편이 자기 남편에 있는 회사에 어떤 여자와 바람이 났다더라라는 편지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이런 편지 받으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여자분들? 의심이 가시겠죠? 조사를 했대요. 그리고 실제로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이 났어요. 근데도 계속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성적으로는 이게 아니라는 걸 알지만 자꾸 감정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분이 어떻게 했냐면 가정부를 해고시켰어요. 가정부가 이 편지를 나한테 썼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히스테리성 발작이 일어나서 안 되겠다 싶어가서 사위와 함께 프로이트한테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근데 프로이트가 딱 한 번 상담하고 이 여자는 다시는 안 왔다고 그래요. 기분이 나빠서. 이 여자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자기가 사위를 사랑한 거예요. 이 마음을 남편한테 투사를 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투사인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괜히 싫은 사람, 괜히 미운 사람 있죠. 이게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심리적인 용어로 투사라는 심리적인 기제 때문인데요. 낮은 자존감의 사람들은 어떤 인간관계라면 굉장히 일관적이지 못한 인간관계를 할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너 아니면 못 살겠다라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 날이면 너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얘기하든가. 이게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가 불안할 수밖에 없고 투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이제 알려져 있죠. 이게 이제 여태까지 심리적인 이론에서 말한 거고요. 그럼 기독교적인 자존감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모두 죄인이에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속의 역사를 펼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를 회복하자. 이게 기독교적인 자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이 많아서, 이뻐서, 부장이라서, 사장이라서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자. 이게 기독교적인 자존감인 거죠. 이사야서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것이 바로 이제 기독교의 자존감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세상이 주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녀를 바라보고 우리 남편을 바라보고 우리 부인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기독교적인 자존감의 근거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낮은 자존감, 지금 현재 높은 자존감은 한 분이셨는데 낮은 자존감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부모가 낮은 자존감이면 아이도 낮은 자존감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마 98% 이상은 그 자존감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이건 확률적인 거예요. 심리학은 좀 확률적인 거고 수학적인 건데 그럴 확률이 높으면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항상 질문을 받는데 아닙니다. 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대화법이에요. 대화법으로 자존감을 높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문제 아들과 정신질환자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 아이들의 가족에는 아주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한다는 걸 발견이 된 거예요.
실제로 이런 분이 계세요. 아빠가 아들한테, 야, 너 뭐 말 좀 해라.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니?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 말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을 때 이제 말 좀 하려고 했더니 아빠가, 야, 밥 먹을 때 말하지 마. 밥 다 먹고 나서 소파에 앉아서, 야,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너는 왜 말을 안 하니? 이런 식으로 일관되지 못한 의사소통은 아이들이 정신분열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실제 이제 현대 가장 잘 알려진 부부 상담의 대가라고 알려진 가트만이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이 박사님이 이제 1970년대 초반에, 30대 초반에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이혼을 당했는데 자기가 왜 이혼을 당했는지 모르겠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수님이니까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한 교수님이 굉장히 얼굴이 표정이 안 좋으시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도 이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 왜 이혼 당했는지 아냐 했더니 자기도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혼을 당했는지. 아니 근데 그분은 의학 계통의 교수님이었고 이제 가트만이라는 박사님은 MIT 공대 물리학 박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머리로 치면 세계 최고인데 우리가 왜 이혼을 당했는지 모르는 게 참 희한하다. 한번 연구해보자. 그리고 연구해서 이거를 만약에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면 우리 한번 예방해보자라고 이제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니까 이제 도서관에 가셔서 책을 2,000권을 보셨대요. 2,000권을 보셨는데 1970년대 초반에 6권을 뺀 모든 책을 봤는데 도움이 안 돼. 전혀 그런 이론에서 설명이 안 돼 있대요. 그리고 나머지 6책은 뭐냐면 옷을 잘 입은 사람은 훨씬 이혼율이 낮다더라. 이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러면은 상담하러 왔을 때 언제부터 옷을 좀 잘 입으십시오. 그러면 이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교수님들이 모여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매 주말마다 부부를 초대해요. 이혼하길 원하는 부부, 아니면 사이가 좋은 부부를 초대를 해서 그 사람들을 관찰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관찰을 한 거예요. 분단위로 관찰을 했어요. 그 사람들의 말투, 행동, 심지어는 그 소파 밑에 있는 그 진동기까지 설치해놔서 어느 정도의 바운스가 되는지 물리학자답게 연구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알아낸 게 뭐냐면 대화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대화를 쓰면 5년 안에 이혼하는구나. 이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95%가 95%의 뭐라 그러죠? 정확도를 보여주셨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발달시킨 게 대화법인 거예요. 우리가 쓰는 대화법은 누가 결혼할 때, 지금 결혼하신 한 달 되신 분도 있고 몇 개월 되신 분도 있는데 5년 안에 이혼해야지 라고 결혼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살다 보니까 맞지 않아서 이혼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혼한 사람들을 이제 분석해 보니까 대화법이 문제였구나.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한테 대화법을 바꿨더니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졌던 거를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대화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잠언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럼 우리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대화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대화법을 사용하시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잘못된 대화법을 사용하신다면 오늘부터 바꾸셔야 돼요. 바꾸면 부부 사이도 좋아질 뿐더러 자녀들의 자존감까지도 높아지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꼭 배우셔서 집에서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많이 쓰는 대화법 비난형이에요. 비난형 많이 쓰시죠? 행동을 비난하고 통제하고 도대체 일을 왜 이따위로 해? 넌 항상 늦게 일어나니? 너 어떻게 한 번도 이렇게 일어나 본 적이 없니? 너 어떻게 된 애가 정말 잘하는 게 없어. 이런 비난형의 말투를 많이 쓰세요, 한국 분들이. 이런 분들, 비난형만 쓰시는 분들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부부관계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특히 아이들의 자존감에 굉장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올바른 기준이 있어요. 꼭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하면 칭찬하고 벌하고 잘하면 칭찬을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대화법을 쓴 사람들의 심리는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감정은 좀 통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은 사람을 약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은 소용이 없고 시간 낭비다. 이런 대화법을 사용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고 더욱 반항하는 아이로 자라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연구 결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극단적인 경우인데, 제가 말하는 건 극단적인 경우예요. 하루에 손을 100번 씻는 환자가 있어요. 저희는 그걸 강박증 환자라고 하는데 손을 100번씩 박박 씻어요. 그러니까 손이 나만하지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그러니까 손이 헌다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은 이거는 병원에서 못 고쳐요. 뭐 묶어놓을 수도 없고 심리적인 거예요. 항상 뭐 계속 씻는 거예요. 100번을 씻어요. 이런 강박증 환자.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왜 100번을 씻게 됐나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사춘기 시절에 방에서 자위를 하는데 엄마가 문을 열은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놀래겠죠. 어머니들, 사춘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꼭 노크를 하세요. 문을 열었는데 이제 엄마가 놀래서 너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마. 굉장히 비난을 한 거예요. 이거는 뭐 있어서도 되는 일이 아니고 잘못된 거고 블라블라블라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서 그 아이는 그 이후는 다시는 자유를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 대신 손을 100번 씻는 강박증 환자가 된 거예요. 이건 굉장히 고치기 어려워요. 이런 거는 뭐 프로이드 같은 분한테 가셔야 되는데 그런 강박증 같은 것도 앓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위명. 방위명은 뭐냐면 모든 감정을 허용하고 분출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 슬프면 실컷 울어야지. 화났으면 물건이라도 집어 던져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상대방으로부터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게 해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편안함을 제공해 주려고 하시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행동에 지침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도록만 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친구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집에는 제 아들의 친구와 그 동생이 있었어요. 두 형제가 있었는데 친구가 오니까 자기 형이 제 아들하고만 노니까 이 동생이 속상했나 봐요. 놀다가 우리 아들을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엄마들은 보통 어떻게 하게 시키시나요? 네? 네? 잘했어 그래요? 그럼 네? 야단 치셔야 되는, 보통 이거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에 지침이 들어가시죠? 근데 그 엄마가 저한테 와서 이러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화나면 물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들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시지 않고 그 감정만 이제 인정만 해줄 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 이런 대화법을 쓰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번 예측해 보세요. 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못 배우게 자라게 되면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친구들하고 어울리기가 쉽지 않은 아이로 자랄 확률이 높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쓰는 형이 이제 축소 전환형.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러니, 뭐 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은 넓고 남자는 많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자녀의 반응을 무시하고 축소하는 게 이제 축소 전환형인데요.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자녀들의 감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을 무시하면 곧 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실제로 이제 남자 아이들이 우는 걸 아빠들이 되게 싫어하세요. 맞나요? 저희 남편도 딸이 우는 건 괜찮은데 아들이 울면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너 왜 남자애가 뭐 별것도 아닌 애 울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사실은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아빠가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아빠가 남자애들이 우는 게 싫은 거예요. 사실 감정이란 건 굉장히 중성적인 거예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게 싫으시다면 충분히 그 아이가 슬픈 거를 인정해 주시고, 그렇지만 나는 우는 건 애기들이 하는 거니까 넌 좀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울지 마, 남자는 울지 마, 절대 울지 마. 그래서 우리나라 남자들이 감정 표현에 굉장히 서툴어요. 여자들은 우울하다, 뭐 슬프다, 고독하다 하는데 남자들은 무조건 피곤하다 그래요. 나 피곤해. 우울해도 나 피곤해. 감정 표현법을 잘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너 울지 마, 네 감정은 잘못된 거야, 너는 그냥 열심히만 살아야 돼. 남자들 너무 불쌍해요, 우리나라 남자들이. 맞아요. 이런 축소 전환형.
그리고 자녀들의 그 잘못된 감정을 없애기 위해 다른 주제로 환기시키긴 해요. 시험을 못 보나요? 아, 엄마 나 너무 시험 잘 못 봤어. 기분이 나빠. 그러면 아, 그래? 아이스크림 사줄까? 갑자기 이게 불편하니까 이걸 빨리 무시하고 그 아이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의 감정을 좋게 하기 위해서 조롱하기도 해. 야, 너 화날 때 되게 웃겨. 뭐 이런 식으로 축소 전환. 그런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의 변화에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을 자랄 수 있죠. 이런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아이로 자라게 될까요? 자신의 감정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자신은 잘못된 거,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는 건 잘못된 거니까 낮은 자존감을 가진 아이로 자라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선 다루지 않았는데 최악의 경우가 있어요. 경멸, 어쭈, 세대가리야, 뭐, 뚱뚱보 아줌마, 이런 거. 이거는 최악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5년 안에 이혼한다고 그래요. 이런 대화법을 쓴 사람들은. 그리고 막 싸우다가, 너 그거 문법 틀린 거 알지? 너 도대체 국민학교 4학년 때 뭐 배웠니? 4학년 때 뭐, 더하기 플러스 다 배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경멸하는 말투. 실제로 이런 말투를 쓰는 사람들은, 이런 말투를 쓰는 상대방은 4년 안에 감염성 질병에 더 많이 노출이 된다고 그래요. 이런 심리적인 게 신체적으로까지 온다는 거죠. 신체적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대화법이 경멸이에요. 가장 써서는 안 될 말투인 거죠, 경멸이. 그럼 어떤 말투를 써야 됩니까? 오늘 배울 게 그런 말투인데요. 감정 코치형, 뭐 공감 대화법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요즘 학교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존감이 높일 수 있는 대화법이 감정 코치형 대화법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대화법을 쓰셔야 돼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내가 우선 이렇게 교육을 받지 않았고 내 무의식이, 내 어떤 심리적인 기제가 이렇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대화법이냐? 자녀들의 부정적인 감정도 좋은 학습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녀들의 감정에 인내하고 슬프거나 화나는 거를 조금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면서 감정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침도 들어가셔야 돼요. 적절한 지도와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법. 이게 감정 코치법인데요. 우선 여러분이 평상시에 어떤 식으로 아이들한테 대화를 하는지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비가 34만 원이 나왔어요. 많이 나온 건가요? 적게 나온 건가요? 많이 나온 거죠? 자녀, 나 혹은 배우자가 하루 종일 전화기로 떠들기만 했나 봐라는 말 대신에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거 달란트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근접하게 감정 코치법으로 대화를 하시는 분한테 제가 달란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실 분. 네. 네? 전화기만 들고 나가? 그거 비난형입니다. 감정 코치형, 네. 책임 추궁하시는 거죠. 여자친구 생겼는데, 그쵸? 또 감정 코치형으로, 네. 무슨 일 있었니? 그리고 내 감정도 얘기하셔도 돼요. 내 감정 직접 표현하셔도 돼요. 어떤 감정이세요? 이런 거 나왔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다시 누가 한번 해보실 분 있어요? 제 감정도 표현하면서 감정 코칭으로도 내 감정을 무조건 숨기실 필요는 없어요. 엄마가 화나고 뭐 슬프고 이런 거 다 표현하셔도 돼요. 네. 비난형이세요. 네. 어떻게 또 감정 코치형으로, 네. 고민거리 있니 또?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좋은 시도인데 내 생각, 내 감정을 얘기하실 수 있는 기회를 삼으셔도 돼요. 걱정만 되세요? 누구 한번 자기 감정도 표현하고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말도 다 할 수 있는,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셔야 돼요. 혹시 다르게 하시면, 네.
감정이 그래서 어떠세요? 감정이 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셔야죠. 네? 이유를 알고 싶으세요? 어디에 썼냐? 그러면은 여기 학생들 많은데 그렇게 말하면 엄마 어떨 것 같아? 너 어디다 썼니? 이렇게 말하면 어떤 느낌 들어요? 엄마가 나한테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느낌 들어요? 아니에요? 그렇게만 말해도 고마워요? 실제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선 나는 정말 이 전화세를 보고 화가 났어. 화가 나시잖아요. 기분 좋진 않으시잖아요. 화가 났어. 난 이걸 어떻게 지불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네가 전화를 할 때 시간을 좀 봤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감정도 표현하시고 지침도 해주시고 소리 지르고 비난한다 해서 애들이 바뀌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감정 코치 대화법을 사용하셨을 때 아이들이 더 많은 변화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봤으니까 두 번째, 차 안이 너무 지저분해요. 당신은 차를 당신 뭐 부부도 되고요, 자녀 되고 차를 돼지우리로 만들었군요 라는 말 대신에 어떻게 또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 비꼬시는 것 같은데 많이 바쁘셨나 봐요. 네. 그런 말을 들으면 평상시에 기분이 괜찮으세요? 많이 바쁘셨나 봐요. 차도 안 치우고 뭐 이런 식으로. 아, 남편분이세요? 그렇게 기분 비난형이나 축소형이나 방임형 쓰지 말고 감정 코치형이면서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대화법. 근데 굉장히 적극적이라 하나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또 다시 해보실 분. 네. 잘하셨네요. 근데 차 보고 감정이 어떻다는 걸 얘기해 주시면 더 좋아요. 네. 더러운 차를 보고 감정이 어떠세요? 보면 화가 나나요? 별로 화 안 났어요? 그것도 좀 문제신데. 그런 상황에는 당연히 화가 나야 되는데. 또 네. 아주 잘하셨어요. 평상시에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차 보고 화가 났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차 안에 쓰레기, 시리얼, 소다병이 널려 있더군요. 그거 좀 치워주실 수 있겠어요? 실제로 목적은 이걸 치우는 거잖아요. 내가 화난 거를 막 해서 뭐 싸우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 차가 깨끗해지기를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 하나, 아까 그분, 두 분 나오셔서, 이거 막 드려도 되죠, 목사님? 막 주지 말라 그래가지고. 두 분 제가 이제, 대화법 쉬우신가요? 어려우시죠? 이제부터 이제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씩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대화법이 한 학기 수업이에요. 저도 이제 한 학기 동안 세미나를 하거든요. 대화법을 할 때. 근데 지금은 이제 이번 주 안에 끝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기술과 말하는 기술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듣는 기술은 뭐냐면, 첫 번째, 아기가 얘기할 땐 하던 걸 멈추세요. 아이들이 얘기할 때도 계속 카톡 하시더라고요. 카톡하고 뭐 뉴스 보고, 그럼 애들이 어떻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엄마 하는데, 왜? 카톡하고 막 요리해요. 엄마 하는데, 그럼 애들은 어떤 감정이 들을까요? 무시당하는 감정도 들 거고, 이거보다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 중요하지가 않구나. 난 중요한 사람이 아니, 카톡이 더 중요한 거구나. 핸드폰이 더 중요한 거구나. 아빠한테 이런 생각을 들 수 있죠. 아이가 얘기할 때는 하던 걸 멈추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을 때요. 이따 말할 때는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들을 때는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들을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자녀의 마음으로 우선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그 자녀의 마음이 어떤지. 그게 볼 때, 내가 볼 때 잘못된 거예요, 자녀가. 그건 우선 뒤로 미시고, 우선 아이의 마음으로 상상을 해보시고, 여러분이 자녀를 이해한다라고 생각하도록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났을 때는 야단치는 게 별 효과가 없어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백날 얘기해도 계속 때리시더라고요. 실제로 화가 났을 때 야단치는 거는 심리적으로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한테는 맞는 거에 대한 공포만 늘어나요. 실제로 이제 아이들을 화가 나고 회초리를 때리는 이유는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아이들이 때려서 행동이 바뀌어지면 괜찮지만 실제로 행동이 바뀌어지는 결과는 거의 없어요. 목사님만 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보니까. 뭐 그거는 왜냐하면 관계가 기본이 되어지고 사랑이 기본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고 또 목사님이 주시는 교회에서의 영적인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때리는 건 소용이 없어요, 심리학적으로. 타임아웃이 가장 좋은데 화가 났을 때는 우선 그 아이들이 감정이 캄다운 되게, 진정이 되도록 우선 거기까지만 해주시고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걸 이제 여러분이 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행복할 때 그 시간을 함께 즐기세요. 너 행복하니? 난 갈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행복할 때 같이 즐기시는 거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감정이 어떤지만 맞춰주시면 돼요. 이건 쉬워요. 아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감정인지만 맞춰주시면 돼요. 동생이 내가 하는 게임을 망쳤어요. 일부러 한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말하셔야 돼요? 어떤 감정인 것 같아요, 아이가? 너 되게 속상하겠다. 너 굉장히 속상하겠구나. 속상한 마음이라고 이제 읽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축구 경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너가 무슨 축구니, 지금 숙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축구 경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라고? 감정이 어떨 것 같은지 상상을 해보시라고. 이 아이의 감정. 너 오늘 축구 볼 거 보니까 굉장히 신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듣는 거, 우선 듣는 거예요. 말하지 마는 게 아니라 우선 듣는 거죠. 엄마, 이번 시험에서 평균 10점이 떨어졌어요. 잘했다. 이것도 문제가 돼요. 지금 아이는 속상한데 잘했다. 그러면 이거 축소 전환형이에요. 이거. 너 그럴 줄 알았어? 맨날 놀더니. 비난형이에요. 이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시라고요. 내 얘기는 잠깐 좀 이따 하시고요. 이따 할 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 아이의 감정. 너 열심히 했는데 속상하겠죠, 지금. 뭐, 시험 성적 10점 떨어져서 기분 좋은 애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예요. 그쵸? 너 굉장히 속상하겠구나, 라고 이제 얘기해 주시면 되죠. 이건 듣는 기술이에요. 영철이가 내가 책만 읽고 공부만 한다고 나를 지겹다고 그랬어요. 걔가 나는 꽉 마르고 못생겼대요. 그래, 너 못생겼어. 인지 알았니?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많이 속상하겠구나. 저렇게 아이들이 조그만한 거에 부모가 다 해결해 주려고 하면은 아이는 나중에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아이로 자라게 돼요. 실제로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잖아요. 가장 나쁜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힘을 믿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누구야, 데리고 와. 내가 나갈게. 목사님이 제 가장 좋은 예를 주신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따라해야 돼요. 자꾸 부모가 해결책을 해주시지 마시고 아이가 스스로 믿고 어떤 해결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아이의 감정, 우리 아이가 어느 날 친구가 던진 공에 맞고 멍이 들어서 들어왔더라고요. 그럼 보통 너 누가 그랬어? 우리가 나가지 마시고 얘가 어떤 마음인 거예요? 굉장히 아프고 속상하고 슬프겠구나. 너 그래서 걔랑 놀고 싶지도 않고. 그렇지. 우선은 감정을 읽어주시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좀 이따 이제 말하는 법 가르쳐 드릴 때 하실 테니까 아이의 감정만 읽어주신다면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져요. 아이들이. 요즘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얘가 얘기했어. 야, 네가 지치니 내가 더 지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요즘 지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셔야 돼요? 잠자라 그래요? 자꾸 해결책을 해주시지 말고 우선 감정을 읽어주시라고요.
너 힘들었구나, 힘들어 보이더라, 너도.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 우선은 감정을 읽어주시라고. 그게 잘못됐든, 잘했든, 그 나중에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조금 이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엄마, 반에서 여자애들이 최고 인기남으로 나를 뽑았대요. 네?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기분 좋겠다. 야, 너 역시 최고야. 뭐 이런 식으로 기분 좋은 거를 같이 이제 기분 좋게 그 시간을 누려주시는 거죠. 엄마, 내가 그런 곳에 가기엔 너 많이 컸어요. 나는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에요. 그런 곳에 가는 것은 더 이상 재미가 없어요. 미안하다는 말 하실 필요 없어요. 왜 미안하다고 그러세요? 가자고 했으니까 아니요. 그러실 필요는 없죠. 아이의 감정이 어떠신 것 같은지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시라고요. 엄마가 너무 저 자세로 나가도 아이가 엄마를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누가 하셨죠? 너는 이제 네가 많이 컸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데 가는 데가 시시하구나. 이런 식으로 감정을 읽어주시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상담할 때 하는 연습인데 한번 어떻게 듣는지 어떻게 연습을 할 텐데 두 분씩 짝을 지으셔서 뭘 하시냐면 본인의 최초의 기억을 말씀을 하세요. 상대방한테. 그리고 그게 끝나면 듣고 있던 분은 그대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끝나면 바꿔서. 이해하셨어요? 최초의 기억을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 상대방이 듣고 있다가 그거를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바꿔서 얘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듣는 기술이 잘 안 되시는 분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연습하는 방법이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 분이 짝지어서. 두 분이 안 되시면 세 분이 하셔도 괜찮아요. 한번 두 분이서 짝지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듣는 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는 거하고 안 해보시는 것도 틀리거든요. 남자분들도 좀 한번 해보세요. 최초의 기억도 좋고 그게 잘 안 되면 최근에 있었던 일 너무 긴 거 말고 3분 이내로. 근데 들으실 때 잘 집중하셔서 들어야 그대로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보셨나요?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 관계로 원래 전 충분히 시간을 드리는데 쉬우시던가요? 굉장히 어려우시죠? 굉장히 에너지가 필요하시죠? 사실 들을 땐 이런 에너지가 필요하신 거예요. 아이들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들으시고 이제 표현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듣는 법을 배우셨잖아요. 말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긍정적인 것부터 말하기 시작하고 끝날 때도 긍정적인 거로 끝내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화가 나서 이제 얘기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긍정적이고 끝내시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야, 너 이렇게 9시에 빨리 자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9시에 잤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영향력 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신이 그 자녀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기분이 어떤지 알게 해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의 감정을 숨기시거나 억누르실 필요 없어요. 나 지금 이게 너무 화가 나.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아시는 분이 딸이 고3인데 뭐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이제 남자친구가 아니라 그 그룹 애들하고 놀러 나갔다 그래요. 엄마가 너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들어왔을 때 그 얘기를 했대요. 난 네가 이렇게 고3인데 공부도 안 하고 밖에서 노는 거 보고 굉장히 실망했다고. 그 딸이 그날 이후로 바뀌었다 그래요. 엄마가 이런 일을 하면 실망을 하는구나. 이런 걸 처음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분을 말하시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것부터 긍정적으로 끝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시고 여러분의 기분을 얘기하시는 게 좋은데요.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녀가 그들의 어지러운 방을 청소했으면 좋겠다. 긍정적인 것부터 이제 말하기 시작하고 긍정적으로 끝내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당신의 기분을 얘기하면서 한번 누가 한번 해보실까요? 이건 말하는 거예요. 이제 잘 들으셨으니까 이제 하고 싶으신 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못 들었어요. 죄송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긍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긍정적으로 끝나니까 우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아이가 잘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부터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거 조금 누가 말씀하셨죠? 예술적으로 어렸을 때 그거 듣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는 아빠가 좀 비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왜냐면은 그 부모와 자녀의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아이가 잘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지르는 걸 잘해요? 너는 엄마를 항상 참 잘 도와주는 나한텐 좋은 딸이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시죠. 네. 네, 굉장히 이제 수업 많이 하셨는데 비난 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집중하고 공부하니 뭐 이런 식으로 들릴 수도 있으니까 그 아이의 장점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런 성격은 이제 MBTI 테스트 해보면 N 성격이 강한 사람이 그래요. 실제 창의력 있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많이 하긴 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해서 사회가 그걸 인정을 해주지는 않아요. 또 이 사회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정리정돈하는 것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정리를 이렇게 창의력이 있는 아이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정리를 하지 않으면 엄마 기분이 어떠시다는 거 얘기를 해주셔야죠. 네가 정리를 안 하면 나는 당황스러우세요? 화도 나고 당황스러우니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긍정적인 걸로 마무리 또 하셔야 돼요. 긍정적인 걸로 또 마무리 하셔야 돼요. 긍정적인 것도 없으세요, 자녀? 그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럼 두 번째 거 하겠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다른 아이를 때렸다. 어떻게 해? 달란트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세요? 생각해보고 이제
긍정적인 것부터 얘기하고 긍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처음에 긍정적인 것부터 얘기하시라니까요. 이 사건에 자꾸만 한 것보다 이거는 큰 아이의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인격 중에 아주 일부분이잖아요. 좋은 점이 있다는 걸 이제 아이가 계속해서 각인을 시키는 훈련이거든요. 좋은 점 얘기를 하시고 해보세요 한번. 아니 그 전에 좋은 점 얘기하시라니까요. 처음에 긍정적인 걸 얘기하고 끝에 긍정적인 거 요것만 하셔도 된다니까요. 네. 오 마이 갓. 음. 음. 너무 잘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해 주셔도 좋고 어머니의 관점에서 그렇게 하셔도 좋고 저라면 화가 났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했지만 화가 났을 때 다른 방법은 또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아이가 그 상황 속에서 왜냐하면 이제 그 아이가 계속해서 맞닥뜨릴 상황이잖아요 인생 속에서 그래서 아이가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그때 이제 지침이 들어가면 좋고 굉장히 잘하셨어요. 달란트 하나. 그 다음에 당신의 자녀가 지금 숙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숙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하기 쉽지 않죠? 옛날에는 막 말하던 건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자존감이 높아진다는데 아이가 성공한다는데 이거 못하시겠어요? 아이가 성공한다면 뭐 집도 팔으실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았을 때 이제 그 인생에서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숙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남자분 혹시 하실 분 없을까요? 사실 아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심리학적으로 여태까지 엄마 역할만 부각이 됐었는데 지금은 아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빠의 관계가 아이가 좋았을 때 그 딸이 특히 딸이 사회에서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도 이런 대화법을 좀 배우셔야 되는데 아빠들 한번 목사님 한번 해보실까요? 지금 아이가 숙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 해보다 나는 내가 숙제를 했으면 좋겠어가 훨씬 영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처음에 어떤 좋은 점 얘기하고 한번 해보실 분 없어요? 숙제를 안 하면 기분이 어떻다는 것도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잘하시네요. 제가 잘 가르쳤나? 당신의 아이들이 남들을 존중하지 않는다. 당신은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존중했으면 좋겠다. 이걸 왜 계속 하냐면 우리가 아직 훈련 이런 그 대화법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제 연습을 시키거든요. 저는 세미나 할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가 한번 하실 수 있어요? 꼭 이 상황 아니더라도 다른 걸 칭찬하셔도 돼요. 남들이 존중을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해보세요. 애한테 하는 것처럼 해보세요. 그건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니까 그걸 표현하지 마시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이의 장점은 우선 얘기해 주시고. 아니요, 본인이 엄마가 생각하는 자녀의 장점이 뭐예요? 네. 장점이 없어요? 네? 아니, 장점, 제가 지금 장점, 아이의 장점, 아이 있으시죠? 그럼, 장점. 너는 매사에 긍정적인 앤데. 나는 그래서 그걸 참 좋게 생각했는데, 오늘 내가 너 이걸 보니까 남을 존중하지 않는 걸 보고 나는 너무 놀랬어. 화가 나서 실망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으신 말, 방금? 너가 남들 하는 것만큼 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는 또 어떤 장점이 있어? 라고 좀 마무리 주시면 되는 거죠. 왜 한숨을 쉬세요?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당신은 당신의 자녀를 부를 때 당신의 자녀가 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대답을 안 하면 내 기분이 어떻다는 걸 얘기하셔야죠. 그렇죠. 화가 나. 그러니까 내가 부를 때 왔으면 좋겠어.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아이가 전혀 상처받지도 않고 엄마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하시면 아이들의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훈련받지 않았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대화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이제 여러분의 대화법이 바뀌면 여러분의 가정 분위기도 바뀌고, 자녀의 관계도 바뀌고, 부부의 관계도 바뀌게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세요? 네. 네. 아니요. 전혀 엉뚱한 걸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상황에 맞는 장점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상황에서는. 엄마들이 화가 많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평상시에 엄마가 생각하는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백지에, 잠깐 백지 하나만 줘보실래요?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뭐가 보이세요? 점이 보이시죠? 또 다른 거 보이시는 분 있어요? 근데 이거의 심리적인 거예요. 이게 점만 보기 시작하면 점이 점점점 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근데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이 장점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 단점이 안 보여져요, 나중에는. 근데 이 단점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은 장점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목사님 아까 말한 심리적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 단점, 너의 그 갖고 있는 많은 인격 중에 하나의 단점이고 고칠 수 있는 부분을 너무 확대해석해서 자기가 그런 것처럼 항상 나는 잘못하는 애처럼 생각하면 낮은 자존감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장점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 큰 도화지 같은 큰 잠재력 있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를 그 아이한테 이제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긍정적인 걸 계속해서 얘기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단점은 그걸 없애는 게 아니라 이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식의 이제 어떤 룰도 배워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분들 지도를 해주시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라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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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지속적으로 해야 돼. 이게 가식이라고 느꼈구나. 그동안 엄마가 이렇게 못 써서 미안하다.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앞으로 쓰려고 하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쓰려고 하니까 너도 도와주고 만약에 엄마가 이렇게 쓰지 않았을 때 네가 한번 나를 리마인드 좀 시켜줘라. 그럼 내가 또다시 쓰도록 노력을 할게 라고 얘기해 주시면 아이들한테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솔직해지는 게 좋아요. 아이들한테. 네. 또 질문 없어. 네. 죄송하지만 아이가 몇 학년이에요? 네? 장가갈 나이가 됐어요? 사실 이제 막 커가는 아이들 중고등학교까지는 제가 수백 번 하라고 그래요. 아이니까 어른이 아니니까 때려도 소용이 없어요. 계속 얘기해 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저희 남편 아직도 약물 아무 데나 벗습니다. 제가 아무런 대화법을 써도 이게 안 고쳐지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 계속 속상하다고 얘기하면 언젠가 이제 변할 거라고 믿고,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으면 안 변해요. 근데 변할 거라고 믿고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면 상대방은 변하게 돼 있어요.
네. 이제 계속 하시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부인이 고치자, 결혼해서 이제 부인이 고치는 방법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질문 없으세요? 네. 네. 네네. 네. 화가 났을 때는 그렇게 하라고 저희도 권유를 해요. 왜냐면은, 네? 그건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근데 많이 화가 나서 이렇게 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화가 났을 때 이제 자기 감정 때문에 때리는 게 가장 안 좋거든요. 그 상황을 이성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좀 화가 났을 때 밖에 나가시는 거 좋고, 좀 운동 같은 거 하시는 게 좋고, 타임아웃 같은 것도 가장 좋고, 화가 가라앉힌 다음에 이제 감정이 어느 정도 이제 가라앉힌 다음에 시작하는 게 이제 가장 효과적이라고는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제 그래요. 이렇게 하기 힘들다고. 어느 정도까지 공감을 해줘야 되냐고.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 그럼 나쁜 엄마 아니냐고. 적절한 게 감정 힘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꼭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네. 네, 그날 해결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어느 정도 그 극한 감정만 아닌 상태에서 하시면 좋고요. 땡깡스 때는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부모가 화가 나서 부모가 이렇게 감정으로 이제 아이를 다스리려고 할 때는 좋지 않으니까 부모가 약간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고 오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공감을 해줘야 되냐. 100%난 못하겠다. 근데 혹학자들은 30%만 해줘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항상 못 해주는 거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그러려고 노력하는 엄마의 모습만 보여줘도 아이들이 이제 자존감 높아지는 아이로 자랄 수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